그냥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갚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고소금의 경우에 법률관계. 이거는 이 차고송금이라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송금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찍으면서 옛날에는 은행 가가지고 돈을 이체를 하고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새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화면에 딱 떴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엔터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좌번호 하나만 잘못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요새는 딱 계좌번호를 찍고 그러면 예금주가 딱 밑에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송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거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상대방도 잘못이 있나요?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괜히 귀찮다 이거죠. 돌려주는 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을한테 가야 되는데 병한테 송금이 돼버렸어요. 한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오늘 송금해야 되는데 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계좌로 들어왔는데 병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로 들어갔겠죠? 실제로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은행. A은행. 원래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인출하기 전에는 A은행에가 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은, 여기에 이제 이 은행과 병은 예금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이 예금 계좌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아니죠. 병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은 있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 기타 대체물. 여기서는 금전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A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럼 A은행을 상대방으로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A은행을 상대로는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죠. 일정 기간 동안 이거는 내가 잘못 송금한 거니까 예금주한테 돈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빨리 해놓고 알자마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병의 인적사항을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민번호 주소도 모르는데 누군지 알고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알아서 일로 송금을 해주면 좋겠는데 연락을 해야 송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은행은 예금계약 맺으면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은행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서 송금을 해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심지어는 은행에서 스팸 전화 홍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화로 오면 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은행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 돌려줄 돈이니까 임으로 돌려줘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는 거죠.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이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료에 신청을 하든지 은행을 사실료의 대상 기관을 해가지고 아니면 은행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든지 근데 개인정보라서 이 사람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알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분만 송달돼도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써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고 이 사람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입행까지 해야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착오로 송금하는 금액이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어디에 의뢰도 하고 해가지고 진행하겠지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뭐 한 5만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잘못 송금했다. 친구한테 어저께 먹고 뿜빠이 하기로 했는데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잘못 송금해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경우는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뭐 그런 걸 고려합니까? 법 제정자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돈을 써버렸다. 인출해서 사용했다. 임으로. 그러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됐죠. 횡령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고소를 넣을 때 그냥 할 수 있나요? 요거에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리된 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A가 이제 그 비유 계좌로 송금하려고 했다가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C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 A는 C에 대하여, 그죠? C에 대하여 착오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청구권을 가지는데 그 근거가 부당히 되다. 그리고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은 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는 계좌 이체 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으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죠.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판례를 한번 볼까요?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를 이체한 때는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서는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그죠?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약이에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그죠? 돈이 일단 내 계좌로 입금된 거면 내가 은행에 대해서는 채권자다 그 말이에요. 예금 채권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게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아까 설명했죠. 은행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에 대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아울러 수취인이 차고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했었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A 거래은행은 A의 요청에 따라 잘못 이체된 금액을 직권으로 A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취인 C의 동의를 받아서 반환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착오로 잘못 이체된 경우에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임무 반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옆에 그 OX 지문을 볼까요? A는 B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C의 계좌로 입금했다. A는 C에 대해 착오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청구권을 가진다. 이런 청구권의 근거는 부당이득이다. 그렇죠? 그리고 A 거래은행은 A의 요청에 따라 잘못 이체된 금액을 직권으로 A에게 돌려줄 수 있다? 아니죠. 수취인인 C의 동의를 받아서 이체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불법행위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유업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민법 750조에 있죠.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가해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 능력, 가해 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고책 이선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네 번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 즉 뭐 보험사고 경우에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즉 피해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책임이 있을 때 계약상 책임을 묻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청구,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청구권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입증 책임 면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청구 근거를 삼는 것은 불리해요. 청구인한테. 그래서 계약 책임으로 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고의과실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요건 사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 판례는 이를 모두 시효기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OX 문제 보면 채무자가 변제기가 돼서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변제기에 대해서 변제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변론으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행위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입증합니까? 아니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계약 총칙 룰 좀 볼까요? 이 계약 총칙 부분에서는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보죠. 계약의 의 부분은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권계약, 준물권계약, 뭐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통 계약은 채권 채무 발생을 가져오는 채권계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이 부분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사회적 작용, 그 제일 밑에 줄 보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게 있죠. 팍타 순트 세르반다. 라틴어인데 계약법의 기본 원리죠. 계약의 구성력이라고도 하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용관리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하는 것도 이런 그 법원 때문이에요.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임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상호 구속을 받으며 계약의 구속력,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겁니다. 계약 자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은 뭐 청약 자유, 승낙 자유를 포함하는 거고요. 뭐 상대방 선택은 뭐 그 자체로 상대방 선택 자유고, 내용 결정은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뭐 다른 계약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것도 자유고, 방식도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양국관리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가지고 청약 의무를 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승낙 자유에 대한 제한은 뭐 공법상 취약 강제 있죠. 뭐 우편 통신 운송, 수도전기 가스 이런 건 공익적 독점 기업은 급부 제공 거절하지 못하고, 또 공증인 집행관, 뭐 의사 조사원 이런 사람들은 공공적 공익적 직무에 대해서 집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그리고 사법상 취약 강제는 민법상 일정한 자가 청약하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거절하지 못하는 것.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일방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거는 뭐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 그러면 이제 명령된 계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용 결정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된 계약. 계약 내용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뭐 전세 계약, 뭐 2년 계약 기간을 했을 때 그게 규제된 계약이죠. 강행법규, 편변적 강행 규정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부합계약은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 부합계약은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강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계약 내용을 정해놔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프린트해가지고 형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면 이거 뭐 내가 설명했고 네가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음 하고 이제 자필로 설명하게 하거든요. 이거 봐라, 네가 이걸 뭐 설명 들었다 그런 거 아니냐, 증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보면